몽테크리스토 백작 알렉산드르 듀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하니슬립 책 낭독에 큰 힘이 됩니다. 잔소리 마라 이 능청이 하고 안드레아가 말했다. 당신이 나를 좋아한다고? 당신이? 그렇다니까 나는 자네를 좋아한다고. 그렇지 않다면 악마에게 잡혀가도 괜찮아. 그게 내 약점이라고 하고 카두루스가 말했다. 그건 나도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도 할 수가 없거든. 하지만 뭔가 골탕을 먹이려고 나를 불러냈을 게 틀림없을 테지? 천만에 하고 카두루스는 큰 식칼을 행주치마에 닦으면서 말했다. 만일 내가 자네를 좋아하지 않았다면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자네를 그냥 두겠나? 이봐 자네. 자네는 하인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건 자네에게 하인이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내가 손수 야채를 다듬지 않으면 안 되지. 자네는 내 요리를 우습게 알고 있지만 그것은 자네가 프랑스 호텔이나 카페 드 파리에 맛있는 정식을 먹고 있기 때문이야. 알겠나? 나도 부리려고 생각하면 하인도 부릴 수 있고 마차도 가질 수 있어. 나도 좋은 곳에서 밥을 먹으려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알겠나? 그런데 왜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내 귀여운 베네데트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네. 어때? 나도 그 정도의 생활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말한 카도루스의 단호한 눈빛이 지금 한 말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었다. 좋아 그럼 하고 안드레아가 말했다. 당신이 나를 좋아하고 있다고 치지. 그렇다면 왜 나더러 함께 아침밥을 먹으러 오라고 했지? 자네를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야, 애숭이. 나를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무슨 새삼스럽게. 이야기는 이미 지난번에 깨끗이 끝나지 않았던가? 이것 보라고 하고 카도루스가 말했다. 추서가 없는 유언서라는 것도 있나? 뭐 그거야 어떻든 자네는 아침밥을 먹으러 왔을 테지? 그러니까 우선 앉으라고. 그리고 일부러 자네를 위해서 포도나무 잎에 얹어놓았던 이 정어리하고 식은 버터부터 시작하기로 하자고. 이 괘씸한 친구야. 그렇군. 내 방을 들여다보고 있군. 집 의자 4개 하고 한 장에 4프랑짜리 그림이 몇 장 있을 뿐이지. 어쩔 수 없자는가. 여기는 프랑스 호텔이 아니니까. 어째서 벌써 불만인가? 하다못해 은거한 빵집 노인처럼이라도 살고 싶다고 하더니 벌써 만족할 수 없다는 건가? 카도루스는 한숨을 쉬었다. 뭐라고? 아직도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건가? 당신의 꿈은 이렇게 모두 실현된 것 아닌가? 아직 그것은 꿈이라고 해야겠지. 그럴 것이 빵집 노인이라면 말이야, 베네데트. 부자지 뭔가? 확실한 수입도 있으니까. 당신에게도 확실한 수입이 있잖소. 나에게 수입이 있다고? 당신에게 매달 200프랑씩 내가 주고 있잖소? 카도루스는 어깨를 으쓱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는 말했다. 마지못해서 주는 돈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떳떳지가 못한 일이지. 그것도 받은 다음 날에는 벌써 흔적조차 없어지는 푼돈을 말이야. 자네의 신세가 초라해질 때를 생각해서 나도 저축을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쯤 자네도 알고 있을 테지? 그 외에 연대의 교회사도 말했던 것처럼 운이라는 것은 언제 바뀔는지 모르는 것이니까. 그나저나 자네의 운은 참 대단해. 이 악당 같으니. 뭐? 당그라리 딸에게 장가를 든다고? 뭐라고? 당그라리라고? 그래, 당그라리 딸. 당그랄 남작이라고 해야 하나? 그건 마치 자네를 베네데트 백작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얘기야. 당그랄은 내 친구였어. 그러니까 놈의 기억력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면 자네의 홀례식에 나를 부르지 않으면 안 될 걸세. 왜냐하면 놈은 내 홀례식에 왔었으니까. 그렇고 말고 내 홀례식에 말이야. 아니 정말 그놈도 그 무렵에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지는 못했지. 그 모렐신의 집의 보잘것없는 관리인이었으니까. 나는 한두 번 아니게 함께 식사를 했지. 그리고 모르셀 백작하고도. 어때? 나에게도 훌륭한 친지가 있다는 걸 알았을 테지? 놈들과의 사이를 조금만이라도 이용할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같은 살롱에서 얼굴을 마주칠 수도 있게 된다네. 허튼 소리 말아요. 질투에 눈이 멀어서 당신은 엉뚱한 망상을 그리고 있는 거야, 카도루스. 뭐 괜찮아, 베네데트.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아마 머지않아 근사한 옷을 입고 어느 저택의 문 앞에 가서 이리 오너라 하고 소리치게 될지도 모른다네. 뭐 어떻든 자리에 앉게, 그리고 밥을 먹자고. 카드로스는 자기가 먼저 그야말로 맛이 있는 듯이 더욱이 손님에게 내놓은 요리를 일일이 자화자찬하면서 먹기 시작했다. 안드레아도 배짱을 정한 모양으로 능숙하게 포도주의 마개를 따고 부야베스나 마늘과 기름을 사용한 대구 그라탱을 먹기 시작했다. 여 대장 하고 카드로스가 말했다. 아무래도 자기의 지난날의 요리사와 화해를 한 것 같군. 그래, 그 말이 맞아 하고 안드레아가 대답했다. 나이도 젊고 건강한 안드레아에게 있어서 당장은 식욕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었다. 그래, 맛이 있다고 생각하나? 맛이 있을 정도가 아니야. 이런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먹고 있으면서 인생이 재미없다고 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 그건 말이야, 알겠나? 하고 카드로스가 말했다. 나에게는 한 가지 꺼림칙한 일이 있어서 그걸 생각하면 내 행복도 모두 날아가 버리고 만다네. 그건 무슨 소리지? 즉, 친구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지금까지 내내 자기의 힘으로 훌륭하게 살아온 내가 말이야. 이봐, 그런 일에는 신경을 쓰지 말아요. 하고 안드레아가 말했다. 나에게는 2사람분 정도의 수입은 충분히 있어. 조금도 거북해 할 것 없어. 아니, 사실상 그렇다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건 말건 그건 자네의 자유이지만 월말이 될 때마다 나는 자책을 느끼곤 한다네. 그러고 보니 당신도 착한 사람이군. 사실이 그렇다고. 그래서 어제도 그 200프랑을 받을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네. 그랬었군, 당신. 나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던데. 하지만 그건 정말로 자책감을 느껴서 그런 건가? 정말 자책감을 느낀다고. 그리고 언뜻 생각난 일도 있어서. 안드레아는 몸서리쳤다. 언제나 카도루스가 뭔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는 몸소리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하고 카도루스는 계속했다. 언제나 월말을 기다린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니까. 아니 뭐 하고 안드레아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리라고 배짱을 정하고 철학자 같은 말을 했다. 인생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동안에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나만 하더라도 그것 이외에 뭘 하고 있단 말인가, 안 그래? 나도 그저 꾹 참고 기다리고 있을 뿐인걸. 그야 그럴 테지. 하지만 자네는 고작 200프랑의 푼돈이 아니라 5, 6천, 아니 어쩌면 1만, 또 어쩌면 12,000이라는 거금을 기다리고 있을 테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자네는 숨기기를 좋아하는 사나이이기 때문이라네. 저쪽에 있을 때도 자네는 언제나 돈지갑이나 저금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친구인 이 카도루스에게는 한사코 숨기려고 했으니까. 다행히도 그 친구인 카도루스라는 사람이 꽤 냄새를 잘 맡는 사나이였지만 말이야. 이봐요. 또 그런 시시한 얘기를 꺼내다니 하고 안드레아가 말했다. 여전히 옛날 얘기만 노상 되씹고 있군. 그런 얘기를 중원부원 되풀이해서 대체 무슨 소득이 있단 말인가. 아니, 그건 자네가 아직도 21살이어서 옛날 일을 곧잘 잊어버리는 나이이기 때문이지. 하지만 나는 50살이어서 싫더라도 옛날 일이 자꾸만 생각나거든. 하지만 뭐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아. 용건으로 돌아가도록 하자고. 좋아. 내가 말하려고 생각한 것은 만일 내가 자네의 입장에 놓여 있다면 어쩌겠다는 건가? 일찌감치 돈을 받아버릴 거야. 뭐? 일찌감치 돈을 받아? 그렇다니까? 피선거권을 손에 넣기 위해 농원을 산다는 구실로 반년분을 환불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받으면 도망을 친다 이거야. 그럴듯하군. 하고 안드레아는 말했다. 그것도 따는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것 봐 자네. 하고 카도루스가 말했다. 내가 만들어주는 요리를 먹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별로 신체나 기분에 해로울 것도 없으니까. 그렇다면 하고 안드레아가 말했다. 어째서 당신 자신은 나에게 가르치고 있는 대로 하지 않는 거요? 어째서 반년분, 아니 1년분쯤 선불을 받아가지고 브리셀에라도 가서 들어박히지 않는 거지? 그렇게 하면 빵집의 은거한 주인이 아니라 파산을 해서 그 잔무 정리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텐데 그쪽이 훨씬 모양새도 좋고. 하지만 고작 1200프랑의 푼돈을 가지고 들어박힐 수는 없는 일 아니야? 뭐라고? 카도루스? 하고 안드레아가 말했다. 당신 제법 배짱이 커졌군. 2개월 전에는 굶어 죽을 지경이었던 것이
먹으면 식욕이 생기게 마련이지 하고 카두로스는 마치 원숭이가 웃거나 호랑이가 울부짖을 때처럼 이빨을 드러내면서 말했다. 그래서 하고 그런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희고 무섭게 날카로운 그 이빨로 빵을 한 입 크게 물어뜯으면서 덧붙였다. 나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지. 카도로스의 계획에 대해 안드레아는 언제나 그 착상 이상으로 놀라곤 했었다. 착상이라면 아직도 싹이 틀 단계에 지나지 않지만 계획이라면 그것은 이미 실행이었기 때문이다. 말해봐요. 그 계획이란 것이 무엇인지 어디 들어보자고 하고 그는 말했다. 보나마나 훌륭한 계획일 테지. 그야 당연하지. 우리가 누군가의 저택을 보기 좋게 도망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대체 누구의 계획이었다고 생각하나? 응? 분명히 내 계획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서툰 생각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런가? 어떻든 우리가 여기에 이러고 있을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야. 서툰 생각이었다고는 말하지 않았어. 하고 안드레아가 대답했다. 당신도 때로는 신통한 생각을 할 때가 있으니까. 그나저나 그 계획이란 어떤 건가? 말하자면 하고 카두루스는 계속했다. 자네 한 푼도 자네의 것을 건드리지 않고 나한테 15,000프랑쯤 만들어줄 수 없겠나? 아니 15,000프랑으로는 부족하겠군. 최소한 30,000프랑이 아니고는 나는 건실한 인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걸. 안 돼. 하고 안드레아는 쌀쌀맞게 대답했다. 나는 그런 일은 할 수 없어. 아무래도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군. 하고 카두로스는 침착하고 냉정한 투로 대답했다. 한 푼도 자네의 돈을 건드리지 않고 라고 나는 말했을 텐데. 설마 당신은 내가 도둑질을 해서 내 몫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신의 목까지 엉망으로 만들어서 또다시 그것으로 보내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 테지? 나는 말이야. 하고 카두로스가 말했다. 다시 붙잡혀서 별로 안 될 것도 없어. 나는 참으로 묘한 사나이거든. 때때로 동료들을 만나고 싶어서 못 견딜 정도의 심정에 사로잡히곤 하니까 말이야. 자네처럼 두 번 다시 동료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매정한 인간과는 다르다 이 말이야. 안드레아는 이번에는 소름이 끼칠 정도가 아니었다. 얼굴빛이 새파랗게 질렸다. 이봐 카도로스, 바보 같은 짓은 하는 게 아니야. 하고 그는 말했다. 아니 뭐 걱정할 것 없어 베네딕트. 자네는 조금도 관여하지 말고 나에게 30,000프랑이 돈을 벌게 해주는 방법만 가르쳐주면 돼. 그 다음에는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 일이라면 생각해보지. 어떻게든 해보지. 하고 안드레아는 대답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다달이 주는 돈을 500프랑으로 늘려주게. 알겠지? 꼭 한 가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즉 하녀를 고용해보고 싶단 말이야. 좋아. 그렇다면 500프랑씩 주기로 하지. 하고 안드레아가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나로서는 엄청난 일이야. 카도루스 아저씨.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하고 카도루스가 말했다. 어떻든 자네에게는 아무리 써도 다 쓸 수 없는 금고가 있으니까. 안드레아는 상대가 그 말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만큼 그의 눈은 한순간 번쩍하고 빛났다. 그러나 물론 그 빛은 곧 사라지고 말았다. 확실히 그래. 하고 안드레아가 대답했다. 내 후원자는 나에게 무척이나 친절하니까. 그 고마운 후원자로부터 하고 카도루스가 말했다. 그럼 자네는 한 달에 얼마를 받고 있나? 5,000프랑. 하고 안드레아가 말했다. 숫자는 같지만 자네의 단위는 1,000이고 내가 자네에게서 받는 단위는 100이라 그 말이지? 하고 카두루스는 말했다. 아니 정말 사생아가 아니고서는 이런 행운은 붙잡을 수가 없겠는걸. 한 달에 5,000프랑이라. 그래 도대체 그 돈을 무엇에 쓰고 있나? 뭐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지. 그래서 나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목돈이 필요하다 그 말이오. 목돈이라. 과연 그렇겠군. 누구에게나 목돈이 필요하지. 그런데 말이지 나에게는 그것이 손에 들어온단 말일세. 대체 누가 준다는 말인가? 자네의 그 나으리가 말인가? 그래 그 나으리가.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한참을 기다려야 한단 말일세. 기다리다니 무엇을? 하고 카도루스가 물었다. 죽는 것을 말이야.
그 나으리가 죽는 것을? 그래. 어째서지? 유언장에 내게 대한 것을 분명히 써주었으니까. 참말인가? 참말이고 말고. 그래, 얼마를 주기로 되어 있나? 50만 프랑. 뭐 그건 엄청나군. 대단한 돈이야. 내 말은 거짓이 아니야. 설마 한들 그렇게 많이. 카도루스, 당신은 내 친구지? 당연하지. 살아도 함께, 죽어도 함께지. 좋아. 그렇다면 한 가지 비밀을 알려주지. 들려주게. 실은 말이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안드레아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입을 다물었다. 아무래도? 뭐 겁먹을 것은 없어. 여기에는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래도 내 아버지를 찾은 모양이야. 자네의 진짜 아버지 말인가? 그래. 카바르칸티의 아버지가 아니고? 그렇지 않아. 그 친구는 도망쳤어. 당신이 말하는 진짜 아버지는 말이지. 그 아버지는 알겠나? 카도루스? 그것이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고. 설마. 그렇다니까. 알겠나? 이것으로 모든 것이 설명된다는 말일세. 아무래도 백작은 공공연히 나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모양이지만 그 대신 카바르칸티 씨에게 나를 인정하게 하고 그 사례로 5만 프랑을 주었단 말이야. 자네의 아버지가 되는 것만으로 5만 프랑이라. 나 같으면 그 반액으로, 아니 2만 프랑으로, 아니 15,000프랑으로 떠맡았을 텐데 어째서 내 생각을 못했단 말인가? 이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그런 건 모두 우리가 저쪽에 있을 때 정해진 이야기인걸. 그렇겠군. 하긴. 그래, 자네의 이야기로는 그 유언장에 50만 프랑을 나에게 준다고 써놓고 있다네. 그게 확실한가? 나에게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하지만 그것뿐이 아니야.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추서라는 것이 있었단 말이지? 그렇더군. 그래, 그 추서에는 백작은 나를 인정하고 있어. 아니, 그건 정말 좋은 아버지로군. 의리 있는 아버지로군.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정직한 아버지로군. 하고 카도루스는 접시를 공중에 휙 던졌다가 그것을 두 손으로 척하니 받으면서 말했다. 대개 이렇단 말이네. 이래도 아직 내가 당신에게 숨기고 있다고 말할 텐가? 그런 말은 하지 않겠어. 이렇게 나를 신용해 주다니 나는 자네를 다시 보겠네. 그런데 자네의 아버지라는 그 나으리는 돈이 많은가? 굉장한 부자인가? 틀림없이 그럴 테지. 스스로도 자기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를 지경이니까. 설마. 아니, 사실이야. 나는 그것을 잘 알고 있어. 어쨌든 나는 언제 어느 때라도 그 사람이 저택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있으니까. 지난번에는 은행의 사원이 당신의 그 냅킨만한 큰 돈주머니에 5만 프랑을 넣어가지고 보내왔고 어제는 어떤 은행가가 금화로 10만 프랑을 가지고 왔단 말이야. 카도루스는 완전히 넋을 잃고 있었다. 어쩐지 상대의 말이 화폐의 음향처럼 들리고 루이 금화의 폭포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럼 자네는 그 저택에 드나들고 있나? 하고 그는 상대의 말을 진실로 믿으면서 소리질렀다. 원할 때는 언제나. 카도루스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가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다. 이윽고 불쑥 나도 보고 싶군 하고 그는 소리질렀다. 정말 대단할 테지. 정말로 기가 막히지 하고 안드레아가 말했다. 샹젤리제 거리에 살고 있지 않았던가? 30번지일세. 허 하고 카도루스가 말했다. 30번지인가? 그렇다니까. 앞뜰과 안뜰에 에워싸인 깨끗한 단독주택이지. 당신은 그 정도밖에는 모르겠지.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바깥쪽이 아니라 집 내부라고. 아마 안에는 훌륭한 가구가 있을 테지. 응? 그렇지 않은가? 당신 튤리공전을 본 적이 있어? 없다네. 그래? 사실 그것보다도 더 훌륭하다네. 이봐, 안드레아. 그 몽테크리스토님이 지갑을 떨어뜨렸을 때는 몸을 수그리고 죽을만 하겠군. 뭐 그런 기회를 기다릴 것까지도 없어. 하고 안드레아가 말했다. 그 저택에는 돈 같은 건 마치 과수원의 과일처럼 어디에나 굴러다니고 있으니까. 이것 봐. 언제 한번 나를 데리고 가주게. 그런 일을 어떻게 해?
대체 무슨 명목으로? 하긴 자네 말이 옳아. 하지만 자네의 말만 듣고도 나는 군침이 도네. 이렇게 된 이상 어떻게 해서라도 들어가 봐야지. 내가 직접 방법을 찾아보지. 바보 같은 짓 마라 카도로스. 마루닦기라고 하면 어떨까? 어디에나 용단이 깔려있어. 그거 참 말이 안 되는군. 그럼 상상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수밖에 없겠군. 그게 제일이지. 하지만 하다못해 대략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만이라도 가르쳐주게. 무엇 말인가? 뭐 아주 간단한 일이지. 그것은 넓은가?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은 그런 정도지. 그럼 방 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나? 잉크하고 종이가 있어야 도면을 그리지. 저기에 있어. 하고 카드로스가 신이 나서 말했다. 그리고 그는 낡은 책상으로 종이와 잉크 그리고 펜을 가지러 갔다. 자, 하고 카드로스는 말했다. 이 종이에 자세히 그려보게, 애송이. 안드레아는 보일 듯 말 듯한 엷은 웃음을 입술에 띄고 펜을 들고는 그리기 시작했다. 집은 말이지. 지금 말한 것처럼 앞들과 안뜰에 에워싸여 있어. 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며 안드레아는 안뜰과 앞들 그리고 건물의 그림을 그렸다. 담은 높은가? 아니, 고작 2, 3미터 정도지. 그건 참 조심성이 없군. 하고 카도루스가 말했다. 앞들에는 상자에 심은 오렌지 나무라든가 잔디 그리고 화초가 심어져 있어. 함정은 없는가? 없어. 마구간은? 철문 양쪽에 있지. 자, 여기라고. 그렇게 말하며 안드레아는 계속해서 도면을 그렸다. 1층은 어떻게 되어 있지? 하고 카도루스가 말했다. 1층에는 식당과 객실이 2개, 당구실, 현관 옆에 층계, 그리고 조그만 비밀 층계가 있지. 창문은? 아주 멋지고 훌륭한 큰 창문이지. 실제로 당신만한 키를 가진 사나이라면 어느 격자 사이로라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거요. 그런 창문이 있으면서 대체 무엇 때문에 층계 같은 것을 만들었을까? 하는 수 없지. 그게 바로 사치라는 거지. 그럼 미늘창은 있나? 미늘창은 있지. 하지만 사용한 적은 없어. 정말 그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사람은 색다른 사람이어서 밤에도 하늘을 보고 싶다고 말하니까 말이야. 그래, 하인들은 어디서 자나? 아, 하인들에게는 전용 건물이 있어. 들어가서 오른쪽 편에 사다리를 넣어두는 헛간이 있어. 그런데 그 헛간 위에 하인들의 방이 주른이 늘어서 있고 각각 초인종이 안채의 각 방과 통하게 하고 있어. 아, 제길, 초인종이라니. 뭐라고?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설치하려면 돈이 꽤 많이 들었을 테지. 초인종 말이야. 하지만 그런 것이 무슨 쓸모가 있다는 건가? 응? 예전에는 밤이 되면 뜰에 개 한 마리를 풀어놓았지만 그놈은 오티유의 저택으로 가지고 갔어. 그 외에 당신도 가본 적이 있는 그 저택 말이오. 그런데 바로 어제의 일이지만 나는 백작에게 이렇게 말했지. 너무 조심성이 없군요, 백작. 당신이 오티유로 가시고 하인들도 모두 데리고 가면 저택은 텅 비는 거려 라고. 그래서 어떻다는 거지요? 하고 백작이 묻더군. 나는 그러면 언젠가 도둑을 맞을 것입니다 하고 대답해 주었지. 뭐라고 대답하든가? 뭐라고 대답하다니? 그래, 백작이 이렇게 대답하더군. 뭐 도둑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라고. 안드레아, 뭔가 장치가 달린 책상 같은 것라도 있겠지. 뭐라고? 그래, 도둑을 격자 사이에 가두어 놓고 무슨 노래라도 부르는 그러한 장치, 뭐 그런 것이 지난번 박람회에 나왔다고 하던데. 단지 마호가니 책상이 있을 뿐이야. 볼 때마다 거기에도 열쇠가 그냥 꽂혀져 있곤 한다니까. 그런데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가? 백작에게 고용된 사람들은 모두가 아주 충직한 사람들이니까. 그 책상 안에는 틀림없이 돈이 들어있을 테지? 안에는 아마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지. 그래, 그 책상은 어디에 놓여있지? 2층에. 그럼 잠깐 그 2층의 도면을 그려주지 않겠나, 애승이? 1층의 것을 그려준 것처럼 말이야. 그야 쉬운 일이지. 그렇게 말하고 안드레아는 다시 펜을 집어들었다. 2층에는 말이야, 대기실과 객실이 있어. 객실 오른쪽에는 도서실과 서재, 객실 왼쪽에는 침실과 화장실, 얘의 책상은 이 화장실에 놓여 있어. 그래, 그 화장실의 창문은 하나인가? 2개야. 이쪽과 이쪽에. 그렇게 말하고 안드레아는 도면 위에 장방형 침실에 딸린 그보다 작고 사각형 모양을 한 화장실의 창문을 2개 그려넣었다.
카도루스는 생각에 잠겼다. 그래, 백작은 OTU에 자주 가나? 하고 그는 물었다. 일주에 2-3번, 내일도 그쪽에서 하루 종일 지낼걸? 그것은 확실한가? 나더러 그쪽에서 저녁을 먹지 않겠는가 라고 권했으니까. 야, 호화판이로군. 그야말로 생활이라는 것이로군. 하고 카도루스가 말했다. 시내에도 저택이 있고 시골에도 저택이 있으니 말이야. 그게 바로 부자라는 거지. 그래, 자네는 저녁을 먹으러 갈 건가? 아마 그래야겠지. 저녁을 먹는다면 자네도 그쪽에서 머물게 되나?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럴 수도 있지. 어떻든 백작의 저택은 내 집이나 마찬가지니까. 카도루스는 상대의 본심을 읽으려는 것처럼 청년의 얼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안드레아는 주머니에서 관련 케이스를 꺼내어 하바나를 한 개피 뽑아들고는 침착하게 불을 붙이고 별로 잘난체 하는 기색도 없이 그것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래, 당신은 그 500프랑이 언제 필요한 거요? 하고 그는 카도루스에게 물었다. 지금 가지고 있다면 당장 주었으면 좋겠어. 안드레아는 주머니에서 25루이를 꺼냈다. 루이 금화인가? 하고 카도루스는 말했다. 그건 곤란한걸. 뭐라고? 당신은 이것을 무시하는 거요? 천만에 크게 존중하고 있지. 하지만 그건 필요치 않아. 바보로군. 환전하면 수지가 맞을 텐데 금화라면 오수에 할증이 붙는다고. 그야 그렇지. 하지만 환전상은 이 카도루스를 미행하고 그래서 결국 체포를 당하게 되지. 그리고 나는 이러이러한 소작인으로부터 지대를 금화로 받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지.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자고, 애숭이. 그냥 은화가 좋아. 어느 임금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동그란 놈 말이야. 5프랑짜리 돈이라면 누구나 손에 넣을 수 있을 테니까. 당신도 지금 내가 여기에 500프랑 잔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을 테지. 누구 심부름을 시킬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뭐 자네네 문지기에게 맡겨두면 돼. 그놈은 착실한 사나이야. 그러면 내가 가지러 갈 테니까. 오늘 말인가? 아니, 내일. 오늘은 시간이 없거든. 좋아, 알았어. 내일 OTU로 갈 때 맡겨놓을 테니까. 믿어도 되겠지? 물론이지. 지금부터 한일을 정해두고 싶어서 그런다네. 정해도 좋아. 하지만 이것으로 마지막일 테지? 이제 더 이상 귀찮게 굴지 않겠지? 절대로 그러지 않겠네. 카도루스가 몹시 침울해졌기 때문에 안드레아는 상대의 달라진 모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무서웠다. 그래서 지금까지보다도 한층 더 명랑해지고 느긋한 듯이 행동했다. 왜 들떠가지고 그러나? 하고 카도루스가 말했다. 마치 이미 유산이라도 받아준 것 같군 그래? 유감스럽지만 아직 멀었어. 하지만 손에 넣는 날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그렇게 되면 말이지, 친구를 생각하겠어. 뭐 지금으로서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지만. 그래, 자네는 무척 기억력이 좋으니까. 그야말로 어쩌는 수 없지 않은가. 나는 당신이 나에게서 우격다짐으로 빼앗으려는 배짱인 줄만 알고 있었지. 내가 말인가? 제길 그따위 생각을 하다니. 그러기는커녕 나는 친구로서 한 가지 충고를 해주려 했는데. 그게 뭔데? 그 손가락에 끼고 있는 자네의 다이아몬드를 여기에 두고 가라는 걸세. 이봐, 생각해보라고. 자네는 우리 두 사람을 체포당하게 하고 싶은가? 자네는 두 사람을 모두 파멸시키고 싶어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건가? 그건 또 무슨 소린가? 하고 안드레아가 물었다. 무슨 소리냐고? 자네는 제복을 입고 하인으로 변장한 주제에 손가락에는 그런 4-5천 프랑이나 하는 다이아몬드를 그냥 끼고 있으니까 말이야. 제길, 값은 잘 알아맞히는군. 당신 어째서 경매의 감정인이 되지 않았지? 나는 다이아몬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예전에 가져본 적이 있으니까. 그래, 실컷 자랑해봐요. 하고 안드레아는 말하고 이 새로운 공갈에 대해서도 카도루스가 걱정했던 것처럼 화를 내지 않고 기꺼이 그 반지를 빼주었다. 카도루스가 자세히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었으므로 안드레아는 그가 다이아몬드의 커트가 날카로운지 어떤지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이 다이아몬드는 가짜인걸? 하고 카도루스가 말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하고 안드레아가 말했다. 농담일 테지? 뭐 화를 내지는 말라고. 지금 조사해 볼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 카도루스는 창문 쪽으로 가서 그 다이아몬드로 유리창을 문질렀다. 유리가 긁히는 소리가 났다. 내가 잘못 보았어.
하고 카도루스가 다이아몬드를 새끼손가락에 끼면서 말했다. 내 눈이 그만 실수했어. 하지만 요즘의 보석 세공인들은 아주 감쪽같이 가짜를 만드는 바람에 이제는 아무도 보석상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갈 마음이 생기지 않을 정도이지. 장사길이 막힌 셈이지. 그래서 하고 안드레아가 말했다. 이제는 끝인가? 아직도 뭔가 필요한 게 있는가? 이 저고리는 필요 없나? 이 모자는 갖고 싶지 않나? 지금 말하라고, 사양하지 말고. 필요 없어. 자네는 정말 좋은 동료로군. 이제는 붙잡지 않겠네. 나도 어떻게든 더 이상 욕심을 안 내도록 하겠네. 하지만 말이야, 그 다이아를 팔거나 해서 아까 금화의 일로 걱정할 것 같은 시끄러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라고. 이건 팔지 않을 테니 안심하라고. 적어도 오늘 내일 중에는 팔지 않을 테지 하고 안드레아는 생각했다. 자네는 행복한 놈이야 하고 카도루스가 말했다. 집에 돌아가면 하인이 있지, 말이 몇 필이나 있지, 마차가 있지, 게다가 약혼자까지 있으니 말이야. 그건 그래 하고 안드레아가 말했다. 이것 봐. 자네가 내 친구인 당그라리 딸과 결혼식을 올릴 때는 내게 멋진 기념품을 사서 보내겠지? 그런 일은 당신이 멋대로 생각해낸 상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지 않소? 지참금은 얼마지? 그러니까 말이야. 100만인가? 안드레아는 어깨를 으쓱했다. 뭐 100만쯤이라고 해두지 하고 카도루스가 말했다. 어차피 내가 자네를 위해서 바라고 있는 만큼 받지는 못할 테니까. 그건 참 고맙군 하고 안드레아가 말했다. 거짓말이 아니야. 진심으로 그렇게 바라고 있다고 하고 카도루스는 얘에 따라 껄껄거리고 웃으면서 덧붙였다. 기다려 바래다 줄 테니까. 그럴 것까지는 없어. 아니, 배웅을 하지 않으면 안 돼. 그건 또 어째서지? 아니 뭐 문에 조그만 장치를 해놓았거든. 조심하는 것 이상 좋은 일은 없지. 유레페세지의 자물쇠를 이 가스파르 카도루스가 검사해서 개량했지. 자네가 자본가가 되었을 때는 이것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주겠네. 고맙군 하고 안드레아가 말했다. 일주일 전에 알려줄 테니까. 두 사람은 헤어졌다. 카도루스는 층계참에 선 채 안드레아가 4층에서 내려가 다시 안뜰을 가로질러 갈 때까지 배웅했다. 그리고는 급히 되들어가 조심스럽게 문을 잠그고는 안드레아가 놓고 간 이의 도면을 그야말로 건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처럼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저 베네데트라는 놈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그놈으로서도 유산이 굴러들어오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을 테지. 그리고 놈이 그 50만 프랑을 빨리 차지하게 해주는 사람도 그놈에게 있어서는 결코 나쁜 친구는 아닐 테지. 지금 기술한 두 사람의 대화가 있은 그 다음날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사실 알리, 수명의 하인, 또 시승할 참인 몇 마리의 말을 이끌고 오티우로 떠났다. 백작 자신 바로 전날까지도 생각조차 않고 있던, 또 안드레아로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조차 않고 있던 이 오티우행을 결정하게 된 동기는 무엇보다도 베르투초가 노르망디에서 집과 돛배에 관한 보고를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이었다. 집은 이미 완전히 준비가 갖추어지고 돛배도 일주일 전에 도착하여 필요한 절차를 모두 끝내고 6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조그만 후미의 정박, 이미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었다. 백작은 베르투초의 열성적인 활동을 칭찬하고 자기의 프랑스 체제는 앞으로 한 달을 넘지 않을 테니까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라고 일렀다. 이번에는 하고 백작은 그에게 말했다. 파리에서 트레폴까지 하룻밤에 가지 않으면 안 될는지도 모른다. 200km를 10시간에 갈 수 있도록 도중 8개의 장소에 가라멜 말을 준비하도록. 그 일은 벌써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고 베르투초는 대답했다. 말은 완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을 사서 제가 직접 그것을 가장 편리한 곳, 즉 보통 아무도 발을 들여놓지 않는 마을들에 이미 배치해 놓았습니다. 좋아 하고 몽테크리스토가 말했다. 나는 하루 이틀 이곳에 머물 테니까 그렇게 조처해주게. 베르투초가 이 체제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시를 하기 위해 방에서 나가려 했을 때 바티스탄이 문을 열었다. 그는 한 통의 편지를 은도구만 쟁반에 받쳐가지고 들어왔다.
무슨 용건으로 왔지? 하고 먼지투성이가 된 바티스탄을 보면서 백작이 물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바티스탄은 거기에는 대답하지 않고 백작 옆으로 와서 편지를 내밀었다. 중요한 지급편입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백작은 편지를 뜯어서 읽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에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밤 어떤 사나이 하나가 샹젤리제의 자택에 숨어들어 화장실 책상 안에 넣어두었다고 자기가 믿고 있는 서류를 훔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매우 용감한 분이시기 때문에 경찰의 힘을 빌리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러한 조처를 취하게 되면 이 경고를 말씀드리고 있는 사람의 신상에 매우 위험한 일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백작은 침실에서 화장실로 통하는 출입문에 계시거나 또는 화장실 안에 잠복하고 계시다가 직접 제재를 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모으시거나 눈에 띄는 경계를 취하시거나 하면 반드시 악한을 놓치게 되어 몽테크리스토 백작으로서도 본 통보자가 우연히 알게 된 한 사람의 적을 아실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 뻔합니다. 통보자의 입장으로서도 만일 그 악한이 이 최초의 기도에 실패하여 다시 재차 감행을 획책할 때 아마도 두 번 다시 경고를 해드릴 기회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작이 우선 생각한 것은 이것은 도적들의 관계임이 틀림없다는 것이었다. 즉 아무것도 아닌 위험을 통보함으로써 좀 더 큰 위험에 부닥들이게 하려는 서툰 함정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호의적인 익명의 인물이 주의를 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러한 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경찰에 신고케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때 문득 이것은 특별히 자기를 노리고 있는 적으로서 자기만이 그가 어떤 인간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상대이고 만일의 경우에는 마치 피에스코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한 모르인을 이용했듯이 자기만이 이용할 수 있는 인간일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퍼뜩 머리에 떠올랐다. 독자들은 백작이 어떤 인물인지는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따라서 백작이 참으로 탁월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그 정력으로서 불가능에 대해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와 활력에 넘친 인물이라는 것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보내온 생활과 어떤 것 앞에서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마음에 정하고 그대로 지켜온 결의에 의해 백작은 신인 자연이나 이를테면 악마라고도 해야 할 세상에 대해 때로 도전해온 투쟁에 미지의 기쁨을 맛보게까지 되어 있었다. 놈들은 서류를 훔치려는 것이 아니다.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말했다.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다. 도적이 아니라 암살자인 것이다. 나는 내 개인적인 문제에 경찰 총감을 개입시키고 싶지 않다. 실제로 나에게는 충분히 많은 돈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로 경찰에게 부담을 끼칠 필요까지는 없다. 백작은 편지를 건네주고 방에서 나간 바티스탄을 다시 불렀다. 너는 파리로 돌아가서 그쪽 저택에 남아있는 고용인을 모두 이쪽으로 데리고 와. 모두 오티우로 오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생겼단 말이다. 하고 백작은 그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 저택이 텅 비게 될 텐데요, 백장님? 하고 바티스탄이 물었다. 텅 비지는 않아. 문지기가 있으니까. 문지기 초소에서 저택까지는 꽤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그것이 어쨌다는 건가? 즉 저택 안의 것을 모두 도둑 맞아도 문지기에는 전혀 들리지 않는단 말씀입니다. 누가 훔친단 말인가? 도둑놈이 말입니다. 너는 바보로구나, 바티스탄군. 설사 도둑에게 저택의 것을 모조리 도둑 맞는다 해도 하인들이 모자라서 불편을 느끼는 것만큼 불쾌하지는 않단 말이다. 바티스타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지? 하고 백작은 말했다. 너는 가서 동료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데리고 오는 거다. 하지만 나머지는 평소와 똑같이 해두는 거다. 다만 1층의 미늘창만 닫아두면 돼. 2층의 미늘창은요? 그건 닫아준 적이 없자는가. 자, 빨리 갔다 오라고. 백작은 저녁 식사는 자기의 방에서 혼자 먹겠다고 전하도록 하고 시중들 사람은 알리 한 사람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침착하게 아주 조금만 먹었다. 그리고 저녁 식사가 끝나자 알리에게 따라오라고 신호하고 얘의 조그만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산책이라도 하는 듯한 모습으로 브로뉴의 숲까지 와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파리로 가는 길로 들어서서 해가 질 무렵에
샹젤리제의 저택 앞에 도착했다. 주위는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다만 한 개의 희미한 불빛만이 바티스탄이 말한 것처럼 저택에서 40보가량 떨어져 있는 문지기 초소에 켜져 있었다. 몽테크리스토는 나무 하나에 등을 기대고 좀처럼 잘못 보는 일이 없는 눈으로 두 줄로 늘어선 가로수를 살피고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조사하고는 누군가 몸을 숨기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하고 주변 길거리를 둘러보았다. 10분도 안 되어 자기를 노리는 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곧 그는 알리를 데리고 작은 문으로 달려가 바삐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 열쇠가 있는 뒷층계를 통해 자기의 침실로 들어갔다. 그러나 커튼 하나도 열거나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문지기조차도 텅 빈 이 저택에 주인이 돌아왔으리라고는 깨닫지 못할 정도였다. 침실로 들어서자 백작은 알리에게 멈추라고 신호했다. 그리고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조사해 보았다. 모든 것은 평상시와 다름이 없었다. 이의 중요한 책상은 제자리에 어김없이 있었고 열쇠도 꽂혀진 채 그대로 있었다. 그는 책상에 단단히 쇠를 잠그고 나서 그 열쇠를 빼고 침실 문간까지 되돌아가서 빗장의 이중으로 된 받침쇠를 뽑아가지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러고 있는 동안에 알리는 백작에게 지시받은 무기를 가지고 와서 테이블 위에 놓았다. 짧은 기총 한 자루와 이총신의 권총 두 자루였다. 이만한 무기가 있으면 백작은 5사람 정도는 거뜬히 사살할 수 있었다. 약 9시 반 무렵이었다. 백작과 알리는 서둘러 빵을 먹고 스페인 포도주를 한 잔씩 마셨다. 그리고 나서 몽테크리스토는 이쪽 방에서 옆방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 있는 부착식 널빤지를 한 장 떼냈다. 그는 손이 닿는 곳에 권총과 기총을 놓아두고 있었다. 그리고 알리는 그 옆에 서서 십자군 시대의 이래 모양이 달라지지 않은 아라비아풍의 작은 도끼를 손에 들고 있었다. 화장실의 창문과 평행으로 되어 있는 침실의 창문 한 개를 통해서 백작은 길거리를 바라볼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2시간이 지나갔다. 주위는 캄캄했다. 그러나 알리는 미개인의 천성 덕분에 그리고 백작은 어쩌면 수련에 의해서 얻어진 능력 덕분에 이 어둠 속에서도 뜰에 서 있는 나무들의 조그만 흔들림까지도 분간할 수 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문지기 초소의 조그만 불빛도 꺼져 있었다. 만일 진짜로 계획적인 강도라면 창문으로가 아니라 1층 층계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몽테크리스토의 생각으로는 악한들은 그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것이지 돈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반드시 그의 침실로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그 침실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비밀 층계나 또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서 들어올 것이 틀림없었다. 그는 알리를 층계 입구에 세워놓고 자기는 그대로 화장실을 계속 감시했다. 폐병원의 큰 시계가 11시 45분을 쳤다. 서풍이 습기를 머금고 그 음침한 3점종의 음향을 싣고 왔다. 그 마지막 타종 소리가 사라지려 할 때 백작은 화장실 쪽에서 뭔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최초의 소리, 아니 소리라기보다 그 최초의 삐걱임에 이어서 다시 제2, 제3의 삐걱임 소리가 들렸다. 네 번째 것이 들렸을 때 백작은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를 알 수 있었다. 단단하고 익숙한 손이 다이아몬드로 유리창을 틀에 따라 네모지게 자르고 있는 것이었다. 백작은 심장의 고동이 평소보다 빨라진 것을 느꼈다. 사람은 아무리 위험에 익숙해져 있어도 또 아무리 사전에 위험을 통고받고 있어도 꿈과 현실, 계획과 실행 사이에 있는 큰 차이를 알게 되면 반드시 심장과 육체가 떨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몽테크리스토는 알리에게 알리기 위해 조그만 신호를 보냈을 뿐이었다. 알리는 화장실 쪽에서 위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한 발짝 주인에게로 다가왔다. 몽테크리스토는 상대가 어떤 적인지 또 몇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지금 유리가 잘리고 있는 창문은 백작이 화장실을 들여다보고 있는 벽 구멍의 꼭 정면이었다. 그래서 백작의 눈은 그 창문에 고정되었다. 그는 사람의 그림자 하나가 어둠을 배경으로 하여 그 어둠보다도 더 검게 떠올라 있는 것을 보았다. 이윽고 한 장의 유리창이 마치 바깥쪽에서 종이라도 붙인 것처럼 완전히 불투명해지고 이어서 그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그것은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았다. 거기에 생긴 구멍으로 팔 하나가 비죽이 뻗어나오더니 창문의 고리새를 찾았다. 그러자 창문이 쑥 열리고 한 사나이가 성큼 들어섰다. 사나이는 단 한 사람이었다. 무모한 놈이로군 하고 백작은 중얼거렸다. 그때 그는 알리가 살며시 자기의 어깨에 손을 댄 것을 느꼈다. 그는 돌아보았다. 그러자 알리는 지금 두 사람이 있는 방의 가로에 면한 창문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몽테크리스토는 그 창문을 향해 서너 걸음 다가갔다. 그는 이 충실한 하인이 지극히 날카로운 감각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눈에 다른 한 사람의 사나이가 마차막이 돌에 올라서서 백작의 저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살피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 좋아 하고 백작은 말했다. 놈들은 둘이로군. 한 사람이 일을 벌이고 한 사람이 망을 보는군. 그는 길가에 있는 사나이에게서 눈을 떼지 말라고 알리에게 신호하고 나서 다시 화장실의 사나이에게로 눈을 돌렸다. 유리창을 도려낸 사나이는 이미 방 안에 들어와서 두 팔을 앞으로 내밀어 방향을 더듬고 있었다. 이윽고 사나이는 모든 것을 알아차린 것 같았다. 화장실에는 문이 두 군데 있었는데 사나이는 그 양쪽에 빗장을 걸었다. 사나이가 침실로 통하는 문 쪽으로 왔을 때 몽테크리스토는 영락없이 자기 쪽으로 오는 줄 알고 한 자루의 권총을 준비했다. 그러나 그의 귀에는 단지 빗장이 구리로 된 보리새 안에 미끄러져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을 뿐이었다. 상대방은 조심하기 위해 그렇게 했을 뿐이었다. 이 한밤중의 방문자는 백작이 미리 빗장의 받침새를 벗겨놓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제 자기 집에서와 같은 기분으로 느긋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 사나이는 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어 그것을 둥근 탁자 위에 놓았다. 백작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었다. 그런 다음 그는 얘의 책상이 있는 데까지 곧장 다가가서 열쇠 구멍깨를 손으로 더듬어 보았으나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열쇠가 꽂힌 채로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 밤도둑은 꽤 조심성이 많은 사나이여서 온갖 경우를 다 예견하고 있었다. 이윽고 백작의 귀에 쇠와 쇠가 부딪히는 잘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열리지 않게 된 문을 열기 위해서 부른 열쇠 장수가 가지고 오는 열쇠 다발이 내는 소리였다. 도둑들은 이것을 밤 꾀꼬리라고 부르고 있었다. 아마도 그것은 이것이 자물쇠의 혀에 닿아서 절컥하고 열리는 소리가 밤 노래처럼 들려서 그들로서는 뭐라 말할 수 없이 즐겁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 저런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어처구니 없는 미소를 띠고 중얼거렸다. 단순한 도둑놈 아닌가? 그러나 사나이는 어둠 속에서는 딱 들어맞는 열쇠를 고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나이는 아까 둥근 탁자 위에 놓아둔 것이 도움을 빌었다. 그가 용수철을 누르자 곧 약한, 그렇다고는 하지만 사물이 보일 정도로 밝은 불이 켜지고 누런 빛이 사나이의 손과 얼굴을 비추었다. 아니 하고 갑자기 몽테크리스토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치면서 말했다. 저 사나이는 알리가 도끼를 쳐들었다. 가만히 있어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알리에게 아주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도끼를 내려놓게. 이제 무기는 필요 없어. 그리고 백작은 뭐라고 두세 마디 다시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다. 왜냐하면 놀란 나머지 저도 모르게 지른 소리는 아주 낮은 것이기는 했어도 사나이를 흠칫하게 하기에는 충분했기 때문이다. 사나이는 고대의 칼갈이 같은 자세로 웅크린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백작은 알리에게 다시 한 가지 명령을 내린 것 같다. 왜냐하면 알리가 곧 발소리를 죽여 그 자리를 떠나 침소의 벽에서 검은 옷과 삼각모를 벗겼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에 몽테크리스토는 재빨리 프로코트와 조끼 그리고 셔츠를 벗어던졌다. 그러자 널빤지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에 비쳐서 백작이 가슴에 나긋나긋하고 눈금이 가는 미늘옷을 입고 있는 것이 보였다. 지금은 이미 단도에 찔릴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좋게 된 프랑스에서 이 미늘옷을 입었던 마지막 사람은 아마도 루이 16세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루이 16세는 비수에 가슴을 찔리지는 않을까 하고 겁을 먹으면서 큰 도끼로 목이 쳐져서 죽은 것이다. 백작의 그 미늘옷은 이윽고 긴 승복 밑에 가려졌고 백작의 머리칼도 삭발한 가발 밑에 가려졌다. 마지막으로 삼각모를 그 가발 위에 올려놓자
백작은 완전히 승려로 변신했다. 한편 사나이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자 다시 몸을 일으켜 몽테크리스토가 변장하고 있는 동안에 책상이 있는 곳까지 곧장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자물쇠는 밤 꾀꼬리 밑에서 삐걱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좋아 하고 백작은 중얼거렸다. 그는 이 도둑이 아무리 솜씨가 좋아도 결코 열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자물쇠 장치를 신뢰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좋아, 너는 그것을 여는데 앞으로 4, 5분은 더 걸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창문 옆으로 다가갔다. 아까 마차마기에 올라서 있는 것이 보였던 사나이는 지금은 거기에서 내려서서 아직도 거리를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나이는 샹젤리제 큰 거리나 포블상 토노레 방면에서 누군가가 올지도 모른다는 데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백작의 저택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만 모든 정신을 빼앗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일거일동은 그가 화장실 안의 일만을 엿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 몽테크리스토는 갑자기 이마를 탁 치고 반쯤 벌린 입술 위에 소리 없는 웃음을 떠올렸다. 그리고는 알리 옆으로 다가가 너는 이곳을 떠나지 마라 하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두운 곳에 숨어서 설사 어떤 소리를 듣게 되더라도 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네 이름을 부를 때까지는 들어오거나 모습을 나타내서는 안 돼. 알리는 알았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러자 몽테크리스토는 선반 안에 불을 켠 촛불을 꺼내들고 도둑이 자물쇠에 정신을 팔고 있는 동안에 손에 든 촛불로 자기 얼굴이 완전히 비춰지게끔 해가지고 살그머니 문을 열었다. 문은 살며시 열렸기 때문에 도둑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방안이 갑자기 밝아졌기 때문에 그는 화다닥 놀랐다. 사나이는 돌아보았다. 아니 웬일이오 카도루스군 하고 몽테크리스토가 말했다. 이런 시간에 대체 여기에는 무엇하러 왔소? 부존이 신부님 하고 카도루스는 소리질렀다. 문은 전부 닫아놓았는데 기괴하게도 어떻게 이런 상대가 나타났는지 그는 영문을 알 수가 없어 맛 열쇠 꾸러미도 떨어뜨린 채 꼼짝도 않고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백작은 카도루스와 창문 사이로 걸어가 앞을 막아서서 무서워 떨고 있는 이 도둑의 유일한 퇴로를 차단하고 말았다. 부존이 신부님 하고 카도루스는 핏발이 선 눈으로 백작을 바라보면서 다시 되풀이했다. 그렇소. 확실히 그 부존이 신부라오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말했다. 틀림없이 내가 부존이 신부요. 당신이 기억해주다니 무척 반갑군 카도루스군. 이건 서로 기억력이 좋다는 증거예요. 어떻든 내 착각이 아니라면 우리가 만난 지는 이럭저럭 10년이 될 테니까. 이러한 침착한 태도, 이러한 빈정거림, 이러한 위압감에 카도루스는 눈앞에 캄캄한 공포를 느꼈다. 신부님 하고 그는 주먹을 움켜쥐고 이를 달깍달깍 소리내면서 중얼거렸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집에서 도둑질을 하려는 생각이군요. 하고 자칭 신부는 계속했다. 신부님 하고 카도루스는 백작이 무자비하게도 가로막고 있는 창문께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다가가려고 애쓰면서 중얼거렸다. 신부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발 믿어주십시오. 맹세코 말씀드리지만 유리창이 한 장 깨졌군요. 하고 백작은 계속했다. 등불도 있고 맛 열쇠 꾸러미도 있어. 책상도 반쯤 열려져 있고 그렇다면 역시 모든 것은 분명하군요. 카도루스는 자기의 넥타이로 목이 졸려져서 어디 몸을 숨길 구석은 없는지 들어갈 구멍은 없는지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하고 백작이 말했다. 당신은 여전한 것 같군요. 살인자 양반. 신부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 짓을 한 것은 제가 아니라 카르콘트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재판에서도 인정받았다고요. 그럼 다시 그것으로 댓글력을 이러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벌써 형기는 끝난 것 같군요. 아닙니다 신부님. 실은 어떤 분이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회에 훌륭한 일을 하신 셈이군요. 아 하고 카도루스는 말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요. 그렇다면 당신은 그 약속을 깬 셈이군요.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상대방을 가로막고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괘씸한 재범이군요. 내 착각이 아니라면 당신은 이것으로 그레브 광장으로 보내지게 될 테지요. 우리나라 사교계 사람이 말을 쓰자면 어쩌는 수 없지. 그것도 인과응보지. 신부님, 실은 저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말하지요.
가난 때문에 그만. 닥쳐요. 하고 부전이 신부는 경멸하는 어조로 말했다. 가난 때문에 구걸을 하거나 빵집에서 빵을 하나 훔치는 일은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남의 집에 숨어 들어와 책상을 뜯거나 하는 일은 할 수가 없을 거요. 그렇다면 내가 당신에게 준 다이아몬드 대금으로 보석상인 조하네스가 4만 5천 프랑을 지불한 바로 다음에 그 다이아몬드와 돈을 양쪽 다 손에 넣으려고 그 사나이를 죽인 것도 역시 가난 때문에 한 일이었단 말이오. 미안합니다, 신부님. 하고 카두로스는 말했다. 당신에게는 전에도 한번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발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아무래도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소. 신부님, 당신은 혼자이십니까? 하고 카도로스는 두 손을 모두어 쥐면서 물었다. 아니면 저쪽에 헌병들이 저를 붙잡으려고 대기하고 있는가요? 나 혼자요. 하고 신부는 말했다. 만일 당신이 사실대로 모든 것을 털어놓으면 나는 다시 한번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겠어. 그리고 내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어쩌면 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어떻든 자유롭게 해주겠소. 아, 신부님. 하고 카도르스는 두 손을 모두고 한 발짝 몽테크리스토 쪽으로 다가서면서 소리질렀다. 당신은 정말로 제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왔다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카도르스의 명예에 걸고 신부님. 그 사람이 누구요? 영국인입니다. 이름은 뭐라고 했소? 윌모어 경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라면 나도 알고 있소. 당신이 거짓말을 하는지 어떤지 알 수 있을 거요. 신부님, 저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영국인이 당신의 뒷받침이 되어주었단 말이오? 아니, 제가 아닙니다. 제 동료 죄수인 젊은 코르시카 태생의 사나이입니다. 그 코르시카 태생의 젊은이 이름은 베네데트입니다. 그건 세례명이로군. 다른 이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버림받은 자식이니까요. 그럼 그 젊은이도 당신과 함께 탈옥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당시 우리는 툴론 근처에 있는 상망드리에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망드리에를 아시나요? 알고 있소. 그래서 정오에서 1시 사이 모두들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징역을 살면서 낮잠을 자다니 그것 참 괜찮은 팔자로군. 하고 신부는 말했다. 왜냐하면 하고 카두로스는 말했다. 언제나 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개가 아니니까요. 당신들과 같지 않다는 것은 개들로서는 다양한 일이군.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말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낮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영국인이 보내준 줄칼로 사슬을 끊고 헤엄을 쳐서 도망쳤지요. 그래, 그 베네디트는 어떻게 됐소?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을 텐데. 아닙니다. 정말 모릅니다. 우리는 이에르에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에 무게를 실으려고 카도로스는 신부 쪽으로 한 발짝 다가섰다. 그러나 신부는 여전히 침착하게 따지는 듯한 눈초리를 하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소. 하고 부존이 신부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위험이 담긴 어조로 말했다. 아, 신부님.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소. 그 사나이는 지금도 당신의 친구요.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그 사나이를 도둑질의 동료로 삼고 있을 거요. 아, 신부님. 툴롱에서 도망친 뒤 당신은 어떻게 생활을 해왔지요? 어디 대답해 보세요. 제 손으로 이럭저럭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하고 신부는 아까보다도 더 위압적인 투로 세 번째로 말했다. 카도로스는 벌벌 떨면서 백작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당신은 하고 백작은 말했다. 그 사나이에게서 받은 돈으로 살아왔어요. 실은 그렇습니다. 하고 카도로스는 말했다. 베네데트가 어느 대귀족의 아들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그 사나이가 대귀족의 아들이 될 수 있지요? 타생하니까요. 그래, 그 대귀족의 이름은 몽테크리스토 백작, 이 저택의 주인입니다. 베네디트가 백작의 아들이라고? 하고 이번에는 몽테크리스토가 놀라서 물었다. 실제로 그렇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떻든 백작은 그 사나이에게 가짜 아버지를 짝지어주기도 하고 한 달에 4,000프랑씩이나 돈도 주고 유언장에서는 50만 프랑이나 물려주기로 하고 있으니까요. 저런 하고 그제서야 사정을 알게 된 가짜 신부는 말했다. 그래, 그 젊은이는 지금 어떤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요? 안드레아 카바르칸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괘씸하게도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군요. 그 사나이의 성분이나 전과를 알고 있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동료의 출세를 방해할 수도 없으니까요. 하고 카도르스는 말했다. 하긴 그렇겠군. 당그랄 씨에게 주의를 환기토록 하는 것은 당신의 소관은 아니로군.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소임이로군. 그런 일은 하지 말아주세요, 신부님. 어째서지요? 그런 일을 하시면 우리가 입에 풀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들 같은 악당의 입에 풀칠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흉계를 도와 그 범죄의 공범자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소? 신부님. 하고 카도르스는 계속 옆으로 다가가면서 말했다. 내가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말겠소. 누구에게 말입니까? 당그랄 씨에게. 제길 하고 소리질렀는가 했더니 카도르스는 칼집에서 빼낸 단도를 조끼 주머니에서 꺼내어 백작의 가슴 한가운데를 찔렀다. 아무 소리도 못하게 해줄 테다, 이 빌어먹을 신분놈. 그러나 카도르스가 깜짝 놀란 사실은 단도가 백작의 가슴에 찔리기는커녕 칼날의 이가 빠져서 되퉁겨온 것이다. 그리고 그와 거의 동시에 백작이 왼손으로 상대방의 손목을 잡고 무서운 힘으로 비틀었기 때문에 손가락이 저려서 단도가 힘없이 떨어지고 카도르스는 저도 모르게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백작은 이 비명에도 불구하고 더욱 세게 손목을 비틀었기 때문에 마침내 팔의 관절이 빠져서 상대방은 처음엔 털썩 무릎을 꿇었으나 다음 순간 바닥에 엎어지고 말았다. 백작은 발로 그 머리를 밟고서 말했다. 이 머리를 밟아 뭉갤 수도 있어. 이 악당 같으니. 아,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카도르스는 비명을 질렀다. 백작은 발을 거두었다. 일어나. 하고 백작은 말했다. 카도르스는 일어섰다. 쳇. 팔림도 되게 세시군요, 신부님. 하고 카도르스는 뺀지처럼 다부진 팔에 죄어져서 얼얼하게 아픈 팔을 문지르면서 말했다. 쳇. 무슨 놈의 팔힘이 그렇게도 세담. 닥쳐. 나는 너 같은 맹수를 다스릴 힘을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았어. 이 사실을 잊지 마라, 이 악당 같으니. 그리고 지금 너를 놓아주는 것도 하느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다. 오. 하고 카도르스는 아픔을 참지 못하고 신음소리를 냈다. 이 펜과 종이를 들고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받아 쓰는 거다. 저는 글을 쓸 줄 모르는데요, 신부님. 거짓말 마라. 자, 펜을 들고 어서 받아 써. 카도르스는 자기를 훨씬 능가하는 상대방의 힘에 압도되어 자리에 앉아 부르는 대로 받아 썼다. 귀하의 댁에 출입을 허용받고 따님의 사위로 삼으려고 결정하신 사나이는 원래 도영수로서 저와 함께 툴롱의 감옥에서 탈주한 자입니다. 그 사나이는 59호 죄수이고 저는 58호 죄수였습니다. 그 사나이는 당시 베네데트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 자신 부모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진짜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자, 서명을 하라고 하고 백작이 다그쳤다. 그럼 저를 파멸시키려는 겁니까? 바보 같은 놈. 너를 파멸시킬 생각이라면 제일 가까운 경찰서로 끌고 갔을 거다. 게다가 이 편지가 상대방에게 도착할 무렵에는 아마 너는 이미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어서 서명을 해. 카도르스는 서명을 했다. 수취에는 슈세 당탱거리 은행가 당그랄 남정입니다. 카도르스는 수취인의 이름을 썼다. 신부는 편지를 손에 들었다. 자, 그럼 하고 그는 말했다. 이것으로 됐어. 이제는 돌아가도 괜찮아. 어디로 해서 말입니까? 아까 네가 들어온 곳으로 해서 저 창문으로 나가란 말씀입니까? 저리로 해서 들어오지 않았던가? 뭔가 저에게 흉계를 꾸미고 계신 것 아닙니까, 신부님? 바보 같은 놈. 무슨 흉계를 꾸민단 말인가? 그럼 왜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일부러 문지기를 깨울 수는 없잖아? 신부님, 제발 저를 죽일 생각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하느님의 뜻에 따를 뿐이다네. 하지만 제가 내려가는 도중에 저를 습격하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십시오. 정말 너는 바보인데다 겁도 많은 놈이구나. 대체 저를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다.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다. 그런데 살인자로밖에 만들 수가 없었다. 신부님, 하고 카도르스가 말했다. 다시 한 번만 시험을 해봐 주십시오. 좋겠지, 하고 백작은 말했다. 알겠나? 내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은 너도 알고 있을 테지? 알고 있습니다, 하고 카도르스는 말했다. 만일 네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당신만 아무 일도 안 하시면 달리 무서워할 것은 없습니다.
만일 네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 파리를 떠나는 거다. 프랑스에서 나가는 거다. 그렇게 되면 설사 네가 어디에 있든 정직하게 살고 있는 한 내가 조금씩 돈을 보내주지. 즉 네가 만일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하고 카드로스는 오싹하고 몸을 떨면서 물었다. 그때는 하느님이 너를 용서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나도 너를 용서해 줄 테다. 아니 정말로 하고 카도루스는 뒷걸음질 치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죽을 것처럼 무서워집니다. 자 가라고 하고 백작은 예의 창문을 카도루스에게 가리키면서 말했다. 카도루스는 약속에 대해 아직도 반신반의하면서 창문에 다리를 걸치고 사닥다리에 발을 올려놓았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몸을 떨면서 동작을 멈추었다. 자 내려가라니까 하고 신부는 팔짱을 끼면서 말했다. 카도루스는 이제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제서야 내려갔다. 그러자 백작은 촛불을 손에 들고 다가왔다. 이렇게 하면 다른 한 사나이가 불을 밝혀주는 가운데 이 사나이가 창문에서 내려가는 것이 샹젤리제에서 보일 것이다.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신부님? 하고 카도루스가 말했다. 순찰이라도 지나가면. 그렇게 말하고 그는 그 촛불을 훅 하고 불어 껐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내려갔다. 그러나 뜰의 지면에 발이 닿고서야 비로소 그는 안심했다. 몽테크리스토는 침실로 돌아갔다. 그리고 뜰에서 길거리로 재빨리 눈을 던졌을 때 타닥다리를 다 내려간 카도루스가 정원 안을 돌아서 들어왔을 때와는 다른 광장으로 나가려고 담 언저리에 사닥다리를 걸치러 가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눈을 뜰에서 다시 길거리로 옮기자 기다리고 있었던 듯한 사나이가 카도루스가 내려가려 하는 방향으로 달려가서 그 근처의 담 모퉁이에 몸을 숨기는 것이 보였다. 카도루스는 천천히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 마지막 단에까지 와서는 길거리에 아무도 없는지 어떤지를 확인하려고 담의 관석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 사람의 그림자 하나 없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폐병원에서 한시를 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카도루스는 관석 위에 걸터앉고는 타닥다리를 끌어당겨 담의 반대쪽으로 옮겨 내려가려고 했다. 아니 내려간다기보다 양쪽 버팀목을 따라 미끄러져 내리려고 했다. 그 요령이 보통이 아닌 것으로 보아 여지껏 그 짓을 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일단 미끄러지기 시작하자 멈추려 해도 멈출 수가 없었다. 절반까지 왔을 때 어둠 속에서 한 사나이가 뛰쳐나오는 것이 보였지만 이미 어떻게도 할 수 없었다. 땅 위에 발이 닿으려는 순간 팔 하나가 휘둘러지는 것을 보았지만 어떻게도 할 수가 없었다. 몸을 지킬 새도 없이 그 팔에 맹렬한 일격을 등에 받고 저도 모르게 사닥다리에서 손을 떼고 비명을 질렀다. 사람 살려! 거의 동시에 두 번째 일격을 옆구리에 얻어먹고 그는 나 죽는다! 하고 소리 지르면서 풀썩 쓰러졌다. 마지막으로 상대는 지면에 뒹굴고 있는 그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가슴에 세 번째 타격을 가했다. 이번에도 카도루스는 고함을 지르려고 했지만 그 입에서는 단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을 뿐이었다. 그리고 신음소리와 함께 세 개의 상처에서 세 줄기의 피가 콸콸 쏟아져 나왔다. 상대는 카도루스가 소리를 지르지 않게 된 것을 확인하고는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고개를 휙 일으켜 세웠다. 카도루스의 눈은 감겨지고 입은 비뚤어져 있었다. 카도루스가 죽은 것으로 생각한 상대는 목을 놓고는 자취를 감췄다. 그때 카도루스는 상대가 사라져가는 것을 깨닫자 팔꿈치를 짚고 몸을 일으켜서는 사력을 다해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소리 질렀다. 살인자! 나 죽는다! 사람 살려요 신부님! 살려줘요! 구원을 요청하는 이 비통한 고함 소리는 밤 어둠을 뚫고 울려 퍼졌다. 그러자 비밀 층계의 문이 열렸다. 이어서 정원의 조그만 출입문이 열렸다. 그리고 알리와 그 주인이 저마다 손에 등불 하나씩을 들고 바쁘게 달려나왔다. 카도루스는 여전히 가라는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신부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몽테크리스토가 물었다. 살려주세요. 하고 카도루스는 되풀이했다. 기습을 당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왔어. 정신을 차려. 아, 이제는 끝장이에요. 너무 늦게 오셨어요. 오셨지만 제가 죽는 것을 보실 뿐이에요. 심하게 당했어요. 이 피를 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그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알리와 그 주인은 상처를 입은 사나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거기
몬테크리스토는 알리에게 사나이의 옷을 벗기라고 신호했다. 3군데에 큰 상처를 입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아, 신이여 하고 백작은 말했다. 당신이 하시는 복수는 때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수를 한층 더 완전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지시를 기다리는 눈빛으로 주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빌포르 검찰총장을 불러와줘. 포블상 토노레에 저택이 있어. 이곳에 오시게 하는 거야. 갈 때 문지기를 깨워서 의사를 데려오라고 일러주고. 알리는 시키는 대로 했다. 그리고 가짜 신부를 여전히 정신을 잃은 채로 있는 카도루스 옆에 남겨놓고 떠나갔다. 카도루스가 눈을 떴을 때 백작은 그에게서 아주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서 가엾다는 듯이 어두운 표정을 짓고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백작의 입술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슨 기도라도 올리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았다. 외과의를 불러주세요, 신부님. 외과의를 부탁합니다. 하고 카도루스는 말했다. 지금 부르러 갔어. 하고 신부는 대답했다. 목숨을 건지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기운은 차리게 해주겠지요. 하다못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저를 죽인 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상대를 알고 있단 말인가? 알고 있느냐고요? 물론 알고 있고 말고요. 베네데트란 놈입니다. 그 코르시카 태생의 젊은이 말인가? 그렇습니다. 자네 동료인?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놈은 제가 백작을 죽이면 자기가 백작의 상속인이 될 수 있다. 또는 반대로 제가 백작에게 살해되면 저를 제거할 수가 있다는 생각에서 저에게 백작 내 저택의 도면을 그려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기습한 것입니다. 의사를 부름과 동시에 검사에게도 와달라고 부탁했어. 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때가 늦을 것입니다. 하고 카도루스는 말했다. 피가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만 같은걸요. 잠깐 기다리게 하고 몽테크리스토가 말했다. 그는 방에서 나가더니 5분쯤 지나서 조그만 병 하나를 손에 들고 되돌아왔다. 죽어가는 사나이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운 눈으로 백작이 자리를 비우고 있는 동안에 거기에서 틀림없이 구원의 손길이 뻗쳐올 것이 틀림없다고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고 문 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자, 빨리요 신부님, 빨리 하고 그는 말했다. 또 기절해버릴 것만 같아요. 몽테크리스토는 옆으로 다가가서 상처 입은 사나이의 보랏빛으로 물든 입술 위에 조그만 병 속의 액체를 서너 방울 떨어뜨렸다. 카도로스는 한숨을 쉬었다. 아, 하고 그는 말했다. 마치 생명의 물을 받아 마신 것 같은 기분입니다. 좀 더. 이제 2방울만 더 먹으면 자네는 죽고 말아. 하고 신부는 대답했다. 아, 그 악당을 고발할 수 있는 상대가 와주면 좋은데 내가 자네의 공수를 받았을까? 자네는 거기에 서명만 하면 되는 거야. 네, 부탁합니다. 하고 카도로스는 자기가 죽은 뒤에 이루어질 복수를 생각하며 눈을 번쩍번쩍 빛내면서 말했다. 몽테크리스토는 받았었다. 저는 툴론 감옥에서의 동료 죄수인 제59호 포르시카인 베네데트의 기습을 받고 죽어갑니다. 빨리 하고 카도루스가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서명할 힘이 없어지고 맙니다. 몽테크리스토는 펜을 카도루스의 손에 넘겨주었다. 카도루스는 온몸의 힘을 다 짜내어 서명을 하고는 침대 위에 다시 쓰러져서 이렇게 말했다. 나머지는 당신의 입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신부님.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 사나이는 안드레아 카바라칸테라고 자칭하며 프랑스 호텔에 묵고 있고, 그리고 하느님, 이제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카도루스는 또다시 기절하고 말았다. 신부는 얘의 조그만 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냄새를 맡게 했다. 그러자 카도루스는 다시 눈을 떴다.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에도 복수심은 그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 지금 말씀드린 것은 모두 전해주시겠지요, 신부님? 아, 모두 이야기해주지.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일을. 그 밖의 여러 가지 일이라니요? 즉, 그 사나이는 자네를 시켜서 백작을 죽이려고 그 저택의 도면을 그려서 넘겨주었다는 것, 그리고 미리 백작에게 편지를 보내서 알려주었다는 것, 백작이 집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자네가 오기를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그러면 놈은 단두대로 올려지겠지요? 하고 카도루스가 말했다.
놈은 단두대에 올려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겠지요? 저는 그것을 믿으면서 죽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죽는 것도 쉬워집니다. 또 그리고 하고 백작은 계속했다. 그 사나이가 자네의 뒤를 밟아와서 내내 자네를 노리고 있었다는 것, 자네가 나오는 것을 보고는 담 모퉁이로 달려가서 숨어 있었다는 것도 이야기해 주지. 그럼 당신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군요. 내가 아까 한 말을 잊었나? 만일 자네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느님이 자네를 용서한 것으로 생각하고 나도 자네를 용서해 주기로 하겠네 하고 말했지 않은가. 그러면서도 가르쳐 주지 않았군요. 하고 카도르스는 팔꿈치를 짚고 몸을 일으키려고 안간힘을 다하면서 소리질렀다. 제가 이곳을 나가자마자 살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군요. 그렇다네. 그것은 베네데트의 손 안에 하느님의 심판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거역한다면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될 테니까. 하느님의 심판이라고요? 그런 얘기는 그만두세요, 신부님. 만일 정말로 하느님의 심판이 있다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텐데도 그것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것, 신부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보고 있으라고 하고 신부는 죽어가는 사나이가 저도 모르게 몸부림을 쳤을 만큼 냉정한 어조로 말했다. 보고 있으라고. 카도르스는 놀라서 상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게다가 하고 신부는 말했다. 하느님은 모든 인간에 대해 자네에게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비로우시다네. 심판자이기에 앞서서 우선 아버지시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느님을 믿고 계신단 말입니까? 당신은? 하고 카도르스가 말했다. 만일 불행히도 오늘날까지 믿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말했다. 이러한 자네의 모습을 보면 믿게 되겠지. 카도르스는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두 주먹을 쳐들었다. 알겠나? 하고 신부는 신앙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듯이 카도르스의 몸 위에 손을 내뻗고 말했다. 지금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아직 자네가 인정하려 하지 않는 그 하느님은 자네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주셨다네. 즉 하느님은 자네에게 건강과 힘 그리고 확실한 일과 게다가 친구까지도 주셨어. 즉 인간이 양심의 평화를 유지하고 자연스러운 욕망을 만족시키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한 생활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지. 그런데 자네는 그 은혜를, 하느님이 그것들을 충분히 주시는 일은 좀처럼 없는데도 그것을 살리려고 하지 않고 대체 무엇을 했지? 자네는 게으름과 술에 빠져서 그리고 술에 취한 김에 자네의 가장 좋은 친구 하나를 배신했어. 아, 살려주세요 하고 카도르스가 외쳤다. 신부 같은 건 소용이 없어. 의사가 필요해. 치명상은 아닌 것 같아. 아직도 당장 죽을 것 같지는 않아. 살아날 가망이 있다고. 자네는 치명상을 입었어. 아까 내가 세 방울 떨어뜨려준 그 약이 없었다면 지금쯤 자네는 죽어 있을 거야. 잘 들어보라고. 아, 하고 카도르스가 중얼거렸다. 정말 기묘한 신부님이로군. 죽어가는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망을 시키다니. 잘 들어보라고 하고 신부는 말을 이었다. 자네가 친구를 배신했을 때 하느님은 자네를 벌하는 대신에 우선 경고를 주려고 생각하셨어. 자네는 빈곤에 시달리며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 자네는 그렇게 일생의 절반을 실제로는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을 단지 갈망하면서 지냈어. 그리고 어느새 곤궁을 구실 삼아서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때 하느님은 자네에게 하나의 기적을 보이셨어. 즉 하느님은 내 손을 통해서 빈곤의 한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자네에게, 불쌍하게도 그때까지 아무것도 소유한 적이 없는 자네에게 눈이 멀 정도의 재산을 베풀어 주셨어. 그런데 이 뜻하지 않은, 얘기하지도 않았던 전대미문의 재산도 일단 자기의 것이 되어버리자 자네는 이미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 그래서 자네는 그것을 2배로 늘리려고 했지. 어떤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고서 말이지. 그래서 자네는 그것을 2배로 만들었어. 그러자 하느님은 자네를 인간의 심판 앞에 끌어다가 그것을 다시 거두어들였어. 내가 아니에요 하고 카도르스가 말했다. 그 유대인을 죽인 것은 카르콘티예요. 그럴 테지 하고 몽테크리스토가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공정한 하느님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 만일 공정하시다면 자네에게는 죽음이 주어졌어야 할 테니까. 항상 자비로우신 하느님은 재판관들이 자네의 말에 감동해서 목숨을 살려주게끔 만들어주셨어. 하긴 그렇군. 그래서 종신징역으로 감옥에 넣어진 셈이로군. 정말 대단한 자비심인걸.
그 자비심을 이 덜돼 먹은 놈아. 그 혜택을 입었을 때는 자비심이라고 생각하고 고마워하지 않았는가. 사형을 눈앞에 두고 벌벌 떨고 있던 자네의 겁많은 마음은 종신형이라는 이 오욕의 선고가 내려졌을 때 너무 기뻐서 마구 깡총깡총 뛰었어. 왜냐하면 자네도 도용수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감옥에는 출구가 있지만 무덤에는 출구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지. 그리고 자네의 그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니었어. 왜냐하면 그 감옥의 출구가 자네 앞에 뜻하지 않게 열렸으니까. 한 사람의 영국인이 툴롱에 찾아왔지. 그 영국인은 두 도용수를 그 오역에서 구출해 주기로 스스로 다짐하고 있었어. 그래서 자네와 자네의 동료가 선택받게 되었지. 이렇게 해서 다시 자네에게 행운이 돌아갔어. 자네는 돈과 함께 안식도 되찾았어. 자네는 모든 사람과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허용된 거야. 도용수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놓여있던 자네가 말이야. 그런데 이 덜돼 먹은 놈아, 네 놈은 세 번째로 하느님을 시험하려 했어. 지금까지 가져보지도 못한 것을 가지게 되었으면서도 네 놈은 아직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그리고는 아무런 이유도 변명의 여지도 없이 세 번째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 하느님도 더는 어쩔 수가 없어서 네 놈을 벌하신 거야. 카도루스는 눈에 띄게 힘이 빠져나갔다. 제발 물을 하고 그는 말했다. 목이 말라서 타는 것만 같아요. 몽테크리스토는 물을 한 잔 가져다 주었다. 베네디트 악당놈 하고 카도루스는 컵을 돌려주면서 말했다. 역시 그놈은 용케 빠져나가겠지. 아무도 빠져나갈 수는 없어. 그것은 내가 분명히 말하지. 카도루스 베네디트는 반드시 벌을 받게 돼. 그렇다면 당신도 벌을 받게 돼요. 당신도 하고 카도루스가 말했다. 신부로서의 구실을 하지 않았으니까. 베네디트가 나를 죽이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는데 내가 말인가? 하고 백작은 죽어가는 사나이가 저도 모르게 무서워서 소름이 끼칠 정도의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베네디트가 너를 죽이는 것을 말렸어야 한다고? 그 바로 직전에 이놈의 단도가 이 가슴에 걸치고 있던 미누롯에 맞아서 칼날이 바스러졌는데도 말인가? 그렇지. 만일 니놈이 부끄러워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었다면 베네디트가 니놈을 죽이려는 것을 만류했을 테지. 하지만 니놈은 오만하고 잔인했어. 그래서 나는 하느님의 뜻이 성취되는 대로 내버려 둔 거야. 나는 하느님 같은 것을 믿지 않아요. 하고 카도루스가 울부짖었다. 당신만 해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잠자코 있어. 하고 신부가 말했다. 남아있는 마지막 핏방울이 몸에서 나오잖아. 아, 니놈은 하느님을 믿고 있지 않아. 하지만 니놈은 하느님의 응직을 받아서 죽어가는 거야. 아, 니놈은 하느님을 믿고 있지 않아. 하지만 하느님은 다만 기도 한마디만 올리면 단지 한마디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신다. 하느님은 니놈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어 버리도록 그 살인자의 단도를 조정하실 수도 있었던 거야. 그 하느님은 니놈을 뉘우치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15분의 여유를 주신 거야. 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는 거야. 싫어. 하고 카도루스가 말했다. 싫어. 나는 죄를 회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도 없고 하늘의 뜻도 없어. 있는 것은 다만 우연뿐이야. 하늘의 뜻도 있고 하느님도 계시다네. 하고 몽테크리스토가 말했다. 그 증거로는 니놈이 거기에 그렇게 쓰러져서 절망하며 하느님을 부인하고 있는데 반해 나는 네 앞에 이렇게 서서 돈도 있고 행복하며 무사태평하고 니놈이 믿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믿고 있는 하느님을 향해 두 손을 모두고 있자는가 말이다. 그나저나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하고 카도루스는 금세라도 꺼져들 것 같은 눈을 백작에게 지그시 겨눈 채 말했다. 자세히 보게.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촛불을 손에 들고 자기의 얼굴에 가까이 가져가면서 말했다. 확실히 신부, 부존인 신부. 몽테크리스토는 자기의 얼굴 모습을 바꾸고 가발을 벗어 던진 뒤 그 창백한 얼굴과 그야말로 잘 조화되어 있는 검은 머리카락을 확 늘어뜨렸다. 오 하고 공포에 질린 카도루스가 소리 질렀다. 머리카락이 검지만 않다면 그 영국인과 닮았습니다. 율무어경과 꼭 닮았습니다. 나는 부존이 신부도 아니고 율무어경도 아니다. 하고 몽테크리스토가 말했다. 좀 더 자세히 보라고. 아주 오랜 옛날을 생각하라고. 아주 젊었을 때의 추억을 더듬어 보라고. 백작의 그러한 말에는 자기를 띈 것 같은 진동이 있어서 카도루스의 약해질 대로 약해진 감각을 다시 한번 소생시켰다. 오, 정말? 하고 그는 말했다. 어딘가에서 만나본 것 같은
옛날에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네 카도로스. 바로 말했네. 너는 나를 만난 적이 있어. 예전에 나를 알고 있었으니까. 그럼 대체 누구요? 나를 만난 적이 있고 나를 알고 있다면 어째서 나를 죽게 버려두는 거요? 아무리 손을 써도 너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카도로스. 너희 상처가 치명상이기 때문이야. 만일 살아날 가망이 있다면 나는 거기에서 하느님의 마지막 자비를 읽고 내 아버지의 무덤에 걸고 맹세하지만 어떻게든지 네 목숨을 살리고 너를 회개시키려고 노력했겠지. 당신 아버지의 무덤에 걸고? 하고 카도로스는 생명의 마지막 불꽃으로 기력을 되찾고 방금 자기를 향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나 신성한 이러한 맹세를 입에 담은 상대의 얼굴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몸을 일으키면서 말했다. 네? 대체 당신은 누구요? 백작은 임종이 다가오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상대방의 이 생명의 충동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죽어가고 있는 사나이 옆으로 다가가 침착하면서도 슬픈 눈으로 상대방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나는 하고 귓가에 입을 대고 속삭였다. 나는 입술이 약간 벌어지며 어떤 하나의 이름이 중얼거려졌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낮아서 마치 백작 자신이 그 이름을 듣기를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았다. 무릎을 꿇고 몸을 일으키고 있던 카도로스는 두 팔을 뻗고 필사적으로 뒷걸음질 치려고 하는가 했더니 두 손을 모으고 죽을 힘을 다해 그것을 높이 쳐들었다. 아, 하느님, 하느님 하고 그는 말했다. 당신을 부인한 것을 용서하십시오. 당신은 확실히 계십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늘에서는 인간의 아버지시고 땅에서는 인간의 심판자이십니다. 아, 하느님, 주여, 저는 오랫동안 당신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아, 하느님,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느님, 주여, 아무쪼록 저를 가슴에 품어주옵소서. 그렇게 말했는가 싶더니 카도로스는 눈을 감고 단말마의 절규와 한숨을 내뱉고 벌렁 낮아빠졌다. 큰 상처에서 흘러나오고 있던 피는 순간 멎었다. 죽은 것이었다. 이것으로 한 사람 하고 백작은 이 처절한 죽음으로 어느새 형상이 달라진 시체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뭔가 의미 있는 듯이 중얼거렸다. 그로부터 10분 뒤 의사와 검찰총장이 한 사람은 문지기의, 한 사람은 알리의 안내를 받으면서 들어왔다. 그리고 죽은 사람 옆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던 부존이 신부의 영접을 받았다. 그로부터 약 2주일 동안 파리에서는 온통 백작집에서 기도된 대담하게 이를 데 없는 이 도난 사건에 대한 소문으로 떠들썩했다. 도둑은 죽기 직전에 자기를 죽인 범인은 베네데트라고 고발한 공술서에 서명을 했다. 그래서 경찰은 경찰관을 총동원하여 하수인을 수사하게 되었다. 카도루스의 단도, 등불, 열쇠묶음, 분실한 조끼를 제외한 의복 등은 재판소에 보관되었다. 그리고 시체는 모르그로 옮겨졌다. 누구에게 질문을 받아도 백작은 사건은 자기가 오티유의 저택에 가 있는 동안에 일어난 것이며 따라서 공교롭게도 그의 서고에 있는 귀중한 문헌을 조사하게 해달라면서 찾아온 부존이 신부로부터 들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다만 베르투초만이 눈앞에서 베네데트라는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얼굴빛을 달리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베르투초의 안색이 새파란 것을 깨닫지는 못했다. 빌포르는 범죄의 확인을 위해 불려왔던 관계로 해서 이 사건은 자기가 다루겠다고 제의했다. 그리고 언제나 자기가 담당하는 모든 범죄 사건에서 보이는 그 열성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해 나갔다. 그러나 이미 3주일이 지나고 매우 정력적인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도 얻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백작 집에서의 도난 미수 사건도 또 도둑이 그 동료에게 살해되었다는 것도 잊기 시작하고 곧 거행될 당그랄 양과 안드레아 카브라칸티 백작과의 결혼 쪽에 관심을 빼앗기고 있었다. 이 결혼은 이미 공표된 거나 마찬가지여서 청년은 약혼자의 자격으로 은행가의 저택에 드나들고 있었다. 부친인 카바르칸티 씨에게 이 이야기를 편지로 알리자 카바르칸티 씨는 이 혼담에 크게 찬성하며 군무를 위해서 지금 와 있는 파르마를 도저히 떠날 수 없는 것은 유감이지만 연수 15만 프랑에 해당하는 자산을 증여하는 데 동의하겠다고 말해왔다. 이 300만 프랑은 당그랄의 은행에 맡겨져서 당그랄의 손으로 이식을 불려나가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청년에게 얼마 전부터 주식 거래소에서 손해만 보고 있는 미래의 장인의 지위에 대해 그 확실성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주의를 주었다. 그러나 청년은 그야말로 돋보이는 무욕과 신뢰성을 나타내어 그러한 무의미한 말에는 일체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더욱이 세심한 신경을 써서 그러한 말은 한마디도 남작의 귀에 들어가지 않게 했다. 그런저런 이유로 남작은 안드레아 카바르칸티에게 완전히 반해 있었다. 그런데 의제니 당그랄 양은 그렇지 않았다. 결혼에 대한 본능적인 혐오감에서 그녀는 단지 알베르를 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안드레아를 받아들였던 데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안드레아가 너무나도 가까이 접근한 지금에 와서는 그녀는 안드레아에 대해 노골적인 혐오감을 품기 시작했다. 아마 남작도 그것을 깨닫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런 혐오도 단순한 변덕으로밖에는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깨닫지 못한 채 하고 있었다. 이러고 있는 동안에 보샹이 요구한 유예기간도 거의 지나려 하고 있었다. 물론 알베르도 몽테크리스토가 자연스럽게 사태가 소멸되기를 기다리는 쪽이 낫다고 말한 충고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장군에 관한 그 기사를 문제 삼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자니나의 성을 매도한 사관이 현재 귀족원에 자리를 두고 있는 모르셀 백작과 동일 인물일지도 모른다고 깨달은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역시 알베르는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모욕하려는 의도가 그를 손상시킨 그 몇 줄의 기사 속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때 타협을 중단한 보샹의 태도가 그의 마음에 개운치 않은 느낌을 남겨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그는 끊임없이 보샹과 결투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만일 보샹이 동의해준다면 이 결투의 진짜 원인은 후견인들에게도 숨겨두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보샹 쪽은 알베르가 찾아왔던 그날부터 자취를 감추고 누가 물어보더라도 다만 4, 5일 여행을 떠나서 자리를 비우고 있다는 대답이었다. 어디에 갔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느 날 아침 알베르는 10억에 의해 꿰어줬고 보샹이 찾아왔다는 말을 들었다. 알베르는 눈을 비비며 보샹을 1층의 작은 끼견실에서 기다리게 하라고 말해놓고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아래로 내려갔다. 알베르가 내려갔을 때 보샹은 방 안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알베르를 보자 보샹은 걸음을 멈추고 섰다. 오늘은 지금부터 찾아갈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일부러 찾아온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징조 같군 하고 알베르가 말했다. 자, 내가 자네에게 손을 내밀고 보샹, 자네 스스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친구로 지내주겠지? 하고 말할 것인지 아니면 단지 자네의 무기는 뭐지? 하고 물을 것인지 어서 말해주게. 알베르 하고 보샹은 알베르가 자기도 모르게 아연했을 만큼 비통한 어조로 말했다. 우선 자리에 앉자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세. 아니, 자리에 앉기 전에 자네는 내게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알베르 하고 신문기자는 말했다. 그야말로 대답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는 법이라네. 내가 그것을 간단하게 만들어주지. 다시 한번 묻겠네. 자네는 취소를 할 셈인가 아니면 취소하지 않을 셈인가? 하지만 알베르, 프랑스 귀족원 의원이며 육군 중장인 모르셀 백작 같은 분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생명에 관한 문제에 대해 단지 예, 아니오만으로 대답할 수는 없는 일이야. 그럼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말한 대로 하는 거야, 알베르. 사안이 일가 전체의 평판이나 이해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돈이나 시간 그리고 필요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네. 친구와 생명을 걸고 결투를 하는 것을 승낙하려면 단순한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해. 확증이 필요해. 3년 동안 악수를 나누어온 사나이와 칼을 맞대고 그 사나이를 향해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려면 적어도 어째서 내가 그런 짓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지 않으면 안 돼. 자기의 솜씨로 자기의 목숨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꼭 필요한 마음의 평정과 양심의 안정을 가지고 결투장에 임할 수 있기 위해서 말일세. 그래서 어쩌다는 건가? 하고 알베르는 초조해하면서 물었다. 그건 대체 무슨 뜻이지? 즉, 내가 자니나에 갔다 왔다는 뜻일세. 자니나엘? 자네가? 그래, 내가. 설마. 알베르군. 여기에 이렇게 내 패스포트가 있어.
비자를 보라고 제네바, 밀라노, 베네치아, 토리에스테, 델비노, 자니나로 되어 있어. 자네도 한 공화국, 한 왕국, 한 제국 경찰은 신용할 테지? 알베르는 패스포트를 들여다본 다음 놀라서 보샹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럼 자니나에 다녀왔단 말인가? 하고 그는 말했다. 알베르, 만일 자네가 완전한 타인, 보도 듣도 못한 사람이라면 가령 3, 4개월 전 내게 결투를 신청해 와서 내가 귀찮은 것을 제거하기 위해 죽이고만 저 영국인 같은 단순한 귀족이었다면 희생을 하지는 않았으리라는 것은 자네도 알아줄 테지. 자네에 대해서는 이만한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걸세. 가는데 일주일, 돌아오는데 일주일, 거기에다 검역의 4일, 현지 체제가 48시간, 그것으로 약속한 3주일이 모두 지나고 말았네. 그래서 어젯밤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자네를 찾아온 거라네. 거참, 꽤 말을 빙빙 돌려서 하는군 보샹.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왜 빨리 안 하는 거지? 그게 사실은 알베르, 마치 꽁무니를 빼고 있는 것 같군 그래. 그렇다네. 실은 무섭다네. 자네네 통신원이 오보를 보내왔다는 것을 고백하기가 무서운가? 자, 자존심을 버리라고 보샹. 고백을 하라고 보샹. 자네의 용기를 의심받을 행위는 하지 않는 게 좋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고 하고 신문기자는 중얼거렸다. 실은 알베르는 무서울 만큼 창백해졌다. 그는 말을 하려고 했으나 말이 입술에서 지워지고 말았다. 이보게 하고 보샹이 더할 수 없는 친밀감을 담고 말했다. 참으로 나로서도 자네에게 사죄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지 모르겠네. 그렇게 된다면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할 걸세.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뭐라고 하는 건가? 그 기사는 틀린 것이 아니었어, 알베르. 뭐라고? 그 프랑스인 사관은 그렇다네. 저 페르낭이? 그래. 자기가 봉직하고 있던 사람의 성을 팔아먹은 그 배신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용서해주게. 그 사나이는 바로 자네의 아버지였다네. 알베르는 저도 모르게 노여움에 휩싸여서 보샹에게 덤벼들려고 했다. 그러나 보샹이 내민 손보다도 더 부드러운 그 눈길이 그를 만류했다. 이것 봐 자네 하고 보샹은 주머니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내면서 말했다. 여기에 증거가 있어. 알베르는 그 서류를 펼쳤다. 그것은 자니나에 살고 있는 4명의 병사가 써준 증명서로서 알리테브랑 총독에게 소속된 군사교관 페르낭 몬데고 대령이 2000 브루스의 돈을 받고 자니나의 성을 매도했다는 사실이 증언되어 있었다. 4사람의 서명은 영사에 의해 증명되고 있었다. 알베르는 비틀거리며 팔걸이 의자에 무너지듯이 주저앉았다. 이번에야말로 의문의 여지는 없었다. 거기에는 자기 집의 이름이 분명히 씌어져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그는 한동안 고통스럽게 침묵하고 있었으나 이윽고 심장의 고동이 높아지고 목덜미의 혈관이 부풀어 오르더니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고뇌의 발작에 휩싸인 알베르를 깊은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보샹은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알베르 하고 그는 말했다. 이것으로 나라는 사람을 알았을 테지. 나는 자네의 아버지를 위해 유리한 설명이 얻어지고 아버지의 결백이 증명되리라는 생각에서 모든 것을 이 눈으로 직접 보고 모든 것을 나 자신이 판단하려고 생각했었네. 그런데 반대로 내 손에 들어온 정보는 모두 그 군사교관 알리파샤에 의해 총감에까지 승진한 그 페르낭 몬데고가 페르낭드 모르셀 백작이라는 것을 인정하더군.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자네가 보여준 우정을 생각해서 돌아왔고 이렇게 자네에게 달려온 걸세. 알베르는 여전히 팔걸이 의자 위에 힘없이 쓰러진 채 햇빛을 피하려는 듯이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있었다. 나는 자네에게로 달려왔어 하고 보샹은 말을 이었다. 나는 자네에게 이렇게 말해주려고 생각했었네, 알베르. 현재와 같은 동난의 시대에서는 아버지의 과오가 아들에게까지 미치는 일은 없는 법이라네, 알베르. 우리가 그 한가운데서 삶을 부여받은 이 잇따른 혁명의 시대를 군복이나 법복을 다소나마 흙탕이나 피로 더럽히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거의 없다네, 알베르. 내가 이렇게 모든 증거를 입수해가지고 자네의 비밀을 알아버린 이상 자네의 양심이 범죄로서 비난한 것이 틀림없는 결투를 나에게 강요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걸세. 나는 그것을 믿고 있네. 더욱이 나는 자네로서는 새삼스럽게 나에게 요구할 수도 없을 일을 자진해서 자네에게 요청하러 왔다네.
자네는 나만이 주고 있는 이 증거, 이 정보, 이 증명을 이대로 없애버리고 싶지는 않은가? 이 무서운 비밀, 자네는 이것을 우리들 두 사람만의 것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은가? 내가 일단 명예를 걸고 맹세한 이상은 이 비밀은 내 입에서 새어나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네. 자, 말해주게. 자네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나, 알베르? 자, 말해주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나? 응? 이보게? 알베르는 보샹의 목을 끌어안았다. 아, 자네는 정말 훌륭한 사나이야. 하고 그는 소리 질렀다. 자, 하고 보샹은 서류를 알베르에게 내밀었다. 알베르는 경련하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주고는 힘껏 움켜쥐고 구겨서 찢어버릴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조그만 자투리라도 바람에 날려가는 날엔 또 언젠가 자기의 이마로 되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권련을 피우기 위해 언제나 불을 붙여놓고 있는 촛불로 가서 마지막 한 조각까지 그것을 불사르고 말았다. 아, 훌륭한 친구야. 기막힌 친구야. 하고 알베르는 서류를 불태우면서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런 일은 모두 악몽이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거야. 하고 보샹이 말했다. 검게 탄 서류 위를 더듬고 있는 마지막 불꽃처럼 사라지는 대로 두는 거야. 모든 것을 말없는 재에서 피어오르는 마지막 연기처럼 사라지는 대로 두는 거야. 그래, 그래야지. 하고 알베르가 말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만 내가 은인인 자네에게 바치는 영원한 우정만이 남으면 되는 거야. 이 우정은 내 아들에게서 자네의 아들에게로 계속 바쳐질 걸세. 이 우정은 내 혈관 속을 흐르는 피, 내 육체 속에 깃든 생명, 내 가문의 명예 등은 모두 자네에게서 힘입은 것이라는 사실을 영원히 되새기게 해줄 걸세. 만일 이런 일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아, 보샹,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내 머리에 권총으로 구멍을 뚫지 않고는 베길 수 없을 걸세. 아니, 그렇게는 할 수 없지. 불쌍한 어머니까지 함께 죽게 할 수는 없지. 그렇다면 나에게 남겨진 길은 이 나라를 버리는 길밖에는 없을 테지. 아, 알베르, 하고 보샹이 말했다. 그러나 알베르는 곧 이렇게 뜻하지 않은 이를테면 부자연스러운 기쁨에서 깨어나 아까보다도 한층 더 깊은 슬픔에 잠기고 말았다.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보샹이 물었다. 아직도 뭔가 남아있나, 알베르? 아, 하고 알베르가 말했다. 내 마음속의 뭔가가 부서지고 말았어. 이봐 보샹, 아들이 자기 아버지 더럽혀지지 않은 이름에 대해서 품고 있는 존경이나 신뢰, 그리고 긍지가 이런 식으로 단 한순간에 상실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 보샹, 이제부터의 나는 어떤 식으로 아버지를 대하면 되겠나? 아버지가 내 이마에 입술을 대려고 할 때, 아버지가 내 손에 손을 얹으려고 할 때 나는 그 이마를, 그 손을 움츠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 이봐 보샹,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간이야. 아, 어머니, 내 불쌍한 어머니. 그러면서 알베르는 눈물 젖은 눈으로 어머니의 초상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말했다. 만일 당신이 이러한 사실을 아신다면 얼마나 괴로워하실까요? 자, 하고 보샹이 알베르의 두 손을 잡으면서 말했다. 기운을 내게, 기운을. 그건 그렇고 자네의 신문에 실린 그 최초의 기사는 어디에서 나온 걸까? 하고 알베르가 소리질렀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어떤 숨겨진 증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도사리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 그래야지, 하고 보샹이 말했다. 기운을 내는 거야, 알베르. 동요의 빛을 겉으로 드러내서는 안 돼. 마치 구름이 파괴와 죽음을 그 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그 고통을 자네의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있어야 해. 태풍이 폭발했을 때 비로소 그 무서운 비밀을 알 수 있듯이. 자, 이봐. 폭발할 때를 위해서 자네의 힘을 저장해 두는 거야. 아, 그렇다면 자네는 아직도 이것으로 끝났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건가? 하고 겁먹은 듯이 알베르가 말했다. 나 말인가? 나는 아직 어느 쪽이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있네. 하지만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보게. 뭔가? 하고 보샹이 망설이는 것을 보고 알베르가 물었다. 자네는 역시 당그랄 양과 결혼할 생각인가? 어째서 또 이런 때 그런 얘기를 묻나, 보샹? 내 생각으로는 이 결혼의 성사 여부는 지금의 이 문제와 관계가 있을 것처럼 생각되어서 말일세. 뭐라고? 하고 알베르는 순간 안색을 달리하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자네는 당그랄 씨가, 나는 다만 자네의 혼담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물었을 뿐이야. 알겠나? 내 말 속에 있지도 않은 뜻을 탐색하거나 앞질러 생각하는 일은 제발 그만두게. 알겠네, 하고 알베르가 말했다.
그것은 파약이 되었네. 좋아 하고 보샹이 말했다. 그리고는 알베르가 다시 우울해지기 시작한 것을 보고 이봐 알베르 하고 그는 말했다. 싫지 않다면 밖으로 나가세. 마차나 말을 타고서 부르뉴 숲을 한 바퀴 돌면 울적한 기분도 풀릴 것세. 그리고 돌아와서는 밥을 먹세. 그런 다음 각자 자기의 일로 돌아가도록 하세. 좋겠지 하고 알베르가 말했다. 하지만 걸어서 가세. 조금 피곤해지는 편이 나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괜찮겠지 하고 보샹이 말했다. 이렇게 해서 두 친구는 걸어서 밖으로 나와 큰 길을 따라 걸어갔다. 그리고 마드레는 사원까지 왔을 때 어떤가 하고 보샹이 말했다. 마침 방향이 같으니까 잠깐 몽테크리스토 백작에게 들러볼까? 자네의 마음을 풀어줄 걸세. 그 사람은 자기 쪽에서는 결코 아무 질문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람의 마음을 북돋아주는 사람이지. 귀찮게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내 생각으로는 으뜸가는 위안자니까. 그것도 좋겠지 하고 알베르가 말했다. 가보세. 나도 그 사람이 좋으니까. 몽테크리스토는 두 청년이 함께 찾아온 것을 보고 환성을 질렀다. 그렇다면 만사 해결, 모든 것이 분명해져서 결말이 났군요. 그렇습니다 하고 보샹이 말했다. 부질없는 소문이어서 저절로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다시 그런 소문이 되살아나면 내가 앞장서서 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알베르 군에게서도 들을 수 있겠지만 하고 백작이 말했다. 실은 나도 그렇게 충고를 했었지요. 그런데 하고 그는 덧붙였다. 보시다시피 오늘 아침은 일찍이 없었던 지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계신 겁니까? 하고 알베르가 물었다. 서류를 정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이것은 내 서류가 아닙니다. 내 서류는 언제나 반듯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요. 도통 나는 서류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실은 카바르칸티 씨의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지요. 카바르칸티 씨의 서류를요? 하고 보샹이 물었다. 그래, 자네는 모르고 있었나? 백작이 뒤를 밀어서 사교계로 진출시킨 청년이라네 하고 모르셀이 말했다. 그것은 틀립니다.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합시다 하고 몽테크리스토가 대답했다. 나는 누구의 뒤도 밀어주지 않습니다. 카바르칸티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 대신 당그랄 양과 결혼하려고 하는 청년이라네. 여기에는 하고 알베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고 애쓰면서 말을 이었다. 자네도 짐작할 테지만 나도 몹시 난처하다네. 뭐라고? 카바르칸티가 당그랄 양과 결혼을 한다고? 하고 보샹이 놀라서 물었다. 아니 당신은 지구의 끝에서라도 오셨단 말입니까? 하고 몽테크리스토가 말했다. 당신과 같은 소문의 여신의 남편이라고도 할 신문기자가 지금 파리 시내가 온통 그 이야기로 떠들썩한 판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백작, 그 결혼을 중매한 사람은 당신입니까? 하고 보샹이 물었다. 내가요? 그런 말씀 마세요 기자 양반. 제발 그런 말씀은 말아주세요. 내가 결혼 중매를 하다니 당치도 않아요. 아니 당신은 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군요. 중매는커녕 나는 이 결혼에는 극력 반대를 했어요. 청혼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깨끗이 거절했어요.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하고 보샹이 말했다. 우리의 친구 알베르 군을 위해서 말이지요. 나를 위해서라고? 하고 알베르가 말했다. 당치도 않다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 오히려 내가 이 혼담을 깨달라고 부탁드린 것을 백작이 증언해 주실 걸세. 다행히도 파혼이 되었지만 말일세. 백작은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하시지. 그렇다면 나는 고대인처럼 알려지지 않은 신을 위해서 재단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판이지. 알겠습니까? 하고 몽테크리스토가 말했다. 내가 너무 아무 역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장인 쪽과도 그 청년 쪽과도 냉랭한 사이가 되었답니다. 다만 의제니 양만은 달라서 그분은 아무래도 결혼을 내켜하지 않는 모양으로 내가 그분에게서 소중한 자유를 빼앗을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을 아시고 여전히 호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그 결혼 이야기는 이미 성립된 것입니까? 네, 유감스럽지만 그렇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